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유명 샐러드 전문점에서 식사 중 샐러드에서 잘린 손가락이 나오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자살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청이 전국의 상하수도 당국에 해커들의 공격에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 복권 당첨 번호가 잘못 발표됐습니다. 7시간 동안 잘못된 번호로 당첨금이 지불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유 씨는 2002년 입국 제한 이후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은 30일 유승준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LA 총영사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승준 씨는 지난 2015년 LA 총영사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20년 3월 외교부의 비자 발급 거부 통지가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유승준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유 씨는 다시 비자 신청을 했지만 LA 총영사 측은 유 씨의 병역 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LA 총영사를 상대로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심 재판부는 총영사 측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정부가 유 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해야 하지만 최종적인 입국 여부는 정부의 추가적인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유명 샐러드 전문점에서 식사 중에 샐러드에서 잘린 손가락이 나왔습니다. 손가락의 일부를 씹었다는 피해 여성은 쇼크와 공황 발작 등을 호소하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샐러드 전문점 찹트에서 식사 중에 주문한 샐러드에서 잘린 손가락이 나왔다며 지난 27일 식당을 상대로 한 여성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커네티컷주에 주소를 둔 앨리슨 코지는 지난 4월 찹트의 뉴욕 마운트 키스코 지점에서 식사를 하다가 샐러드에서 나온 잘린 손가락 일부를 씹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식당이 위치한 웨체스터 카운티의 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식당의 매니저는 샐러드를 준비하던 중 왼쪽 검지손가락 끝부분을 잘랐고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에 의해서 오염된 샐러드가 고객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식당 측에 $900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소송에서 당시 충격으로 쇼크와 공황 발작, 편두통, 인지장애, 메스꺼움과 어지럼증, 목과 어깨 통증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맨하튼에 본사를 둔 찹트는 동부 지역에 70개 이상의 지점을 갖고 있는 샐러드 전문 체인점입니다. 집값이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일부 지역의 컨포밍 론의 대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약 5.6%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난 28일 연방주택금융청은 컨포밍 론의 상한선을 현재 $72만 6,200에서 $76만 6,55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6%의 증가폭으로 지난해 12.2% 상승, 2022년에 18.5% 상승폭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컨포밍론은 국책 모기지 기관인 페니메와 프레디맥이 보증하는 모기지 융자로 일반 기준에 최대 150%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하이코스트 지역, 즉 가주나 뉴욕 등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의 융자 상한선은 올해 $108만 9,300에서 $114만 9,825로 증가합니다. 이번 조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방주택금융청은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으로 전국 3,000개 카운티 가운데 약 100개 카운티를 지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가주와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등이 포함됩니다. 모기지 융자는 크게 컨포밍 론과 논 컨포밍 론으로 나뉩니다. 컨포밍 론은 페니메와 프레디맥이 정한 조건에 부합할 경우 정부의 보증을 받는 형태이고 논 컨포밍 론은 한도액을 초과하는 융자로 전보론이라고 불리는데 일반적으로 컨포밍 론보다 이자율이 0.25%에서 0.5%까지 높습니다. 컨포밍 론 한도액은 매년 연방주택금융청이 전년도의 주택가격 변동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자살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 해 동안 자살 인구가 5만 명에 달했습니다. 국립보건통계센터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2022년 미국에서는 거의 5만 명이 자살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14.3명으로 194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최종 집계 결과는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나빠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사회적 고립을 겪게 되기 때문에 자살률은 고령자에게서 많았습니다. 연령과 성별을 보면 특히 75세 이상 남성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44명으로 가장 높았고 15세에서 24세 남성의 자살률과 비교하면 2배에 달했습니다. 다만 여성은 자살 충동은 더 많이 겪었지만 남성의 실제 자살률은 여성의 4배에 달했습니다. 또 인종별로는 아메리칸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의 자살률이 다른 미국인의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의료 종사자의 부족, 강한 독성을 가진 불법 약물의 유통, 총기 보편화 등이 최근 자살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에 젊은 층의 자살률은 감소했습니다. 10세에서 14세 어린이의 자살률은 2021년 대비 18%, 15세에서 24세 청소년의 자살률은 9% 감소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생계보조비가 다음 달에는 2번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부를 기준으로 다음 달 받는 금액은 최대 $2,700 수준입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통상 매월 1일에 지급되는 생계보조비가 다음 달에는 1일과 29일 2차례 지급될 예정입니다. 1일에는 평소처럼 12월분 체크가 지급되고 29일에는 2024년 1월 1일분 체크가 발송됩니다. 2024년 1월 1일이 휴일인 관계로 그 직전의 마지막 영업일에 체크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생계보조비 체크를 2번 받게 되는 만큼 지급되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개인은 $914짜리 체크 2개, 총 $1,828, 부부는 개인당 $1,371, 총 $2,742를 받게 됩니다. 생계보조비는 65세 이상의 시니어, 맹인, 자격이 되는 장애인들에게 매달 지급됩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 1년간 일한 기록이 없거나 월 수입이 $1,913 미만이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보유 현금이 $2,000 미만, 부부는 $3,000 미만이어야 하며 생명보험 등 다른 자산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최근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시 부근 수도국에서 해킹과 사이버 테러로 인한 장비 고장으로 단수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이버 보안 인프라 보안청이 전국의 상하수도 당국에 해커들의 공격에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해커들이 수도와 하수를 관리하는 기관의 공업적 제어 시스템을 타깃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인 사이버 보안 인프라 보안청은 펌프장 시설과 멀리 떨어진 수도 시설들의 기능이 정지되면 결국 물 공급에 위기를 겪게 된다면서 각 지역 상하수도 당국에 대비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24일 펜실베니아주 알리키파시 수도국에서는 해킹과 사이버 테러로 인한 장비 고장으로 단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후 보안 패스워드와 인터넷망의 관리 부실이 해킹의 원인으로 밝혀졌고 알리키파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 기업과 전기, 석유, 가스 공급 업체에서도 이런 취약한 보안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시스템은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유니트로닉스 제품으로 이 회사는 다른 지역 시설들도 보안에 취약한지 여부에 대해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정부는 전기, 가스, 원자력 시설의 보안 강화를 시도해왔지만 여전히 많은 중요 시설과 시스템이 민간이나 개인 소유로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의 일관된 통제와 보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중요 산업체들이 너무 자유규제와 자체 보안에 의존하고 있다며 정부가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들에게만 보안 책임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해킹 증가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스비 등 여러 이유로 전기차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최근 설문조사에서 전기차는 전통적인 내연기관차에 비해 문제가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 매체 컨슈머 리포트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기차가 전통적인 내연기관차에 비해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에서 2023년식 차량 33만여 대의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엔진과 변속기, 전기 모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20가지 잠재적 문제 영역을 다뤘습니다. 조사 결과 전기차는 평균적으로 기존 내연차보다 문제가 79%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소유주들이 보고한 가장 흔한 문제는 전기 모터와 충전, 배터리 문제였습니다. 반면 하이브리드 차량의 소비자 신뢰도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이브리드는 파워트레인과 전기 모터를 모두 갖추고 있어 기존 자동차보다 잠재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 더 많은데도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문제가 26% 더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문제가 146%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가장 낮은 차종으로 평가됐습니다. 컨슈머 리포트의 올해 자동차 브랜드 신뢰도 조사에서는 렉서스와 도요타가 1, 2위를 차지했고 3위는 BMW, 기아와 현대차는 각각 10위, 11위에 올랐습니다. 최하위 5개 브랜드는 지프와 폭스바겐, 리비안과 메르세데스 벤츠, 크라이슬러였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 복권 당첨 번호가 잘못 발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 7시간 동안 실제로는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이 당첨금을 수령했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는 지난 27일 밤 잘못된 파워볼 복권 당첨 번호가 발표됐습니다. 복권 관계자는 파워볼에 잘못된 당첨 번호가 게시된 것에 대해 직원의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이 잘못된 당첨 번호는 아이오와 복권 홈페이지에 28일 자정 30분에 게시됐습니다. 번호 오류를 발견하고 당첨금 지급을 중단하기까지 약 7시간이 소요됐고 이 기간 동안 잘못된 번호로 복권을 현금화한 사람들은 당첨금을 받았습니다. 파워볼 측은 초기 잘못된 번호로 인해 $4에서 $200 사이의 당첨금이 지급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몇 명이 당첨금을 수령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복권 측은 28일 오후 3시 30분까지 시스템을 점검하고 정확한 복권 당첨 번호를 공지했습니다. 이후 아이오와주에서 파워볼 복권을 구매한 3,998명이 수정된 당첨 번호로 당첨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파워볼의 1등 당첨금은 약 3억 5,5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인 이민 120년의 역사를 지닌 하와이 호놀룰루에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김치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와이 김치 박물관은 김치의 날을 맞아 지난 22일 박물관에서 개관식을 개최하고 김치의 날의 중요성과 김치 박물관 개관의 의미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개관식에는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 릭 블랭지아디 호놀룰루 시장을 비롯해 하와이주 김치의 날을 제정한 린다 이치야마 주 하원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릭 시장은 매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세계 최고 인기 휴양지 하와이에 김치를 알릴 수 있는 곳이 생겨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박물관 측은 매년 김치의 날에 기념 행사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건물 정면에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미술 작가인 이불 작가의 작품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물관 측은 어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매년 세계적인 현대미술 작가들의 조각 작품으로 건물 외관을 장식하는 매트가 한국 작가에게 작품을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작가의 작품은 내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매트 건물 정면을 장식할 예정입니다. 데이빗 브레슬린 매트 현대미술 대표 큐레이터는 이불 작가에 대해 동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라면서
작품을 통해 유토피아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외교 컨설팅사인 키신저 어소시에이츠는 어제 성명을 통해 키신저 전 장관이 커네티컷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향년 100세이며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키신저는 미국의 국제정치학자이자 외교관으로 1972년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성사하는 등 이른바 핑퐁 외교로 미중 수교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또 냉전 기간 미국과 소련 간 긴장 완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국무장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장례식은 비공개 가족장으로 치러지고 추후 뉴욕에서 추모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연방교육부 민권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을 둘러싸고 격화한 친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학생들의 시위와 갈등과 관련해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반유대주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조사는 하버드 대학에 대해 공통의 조상 또는 민족적 특성에 기반을 둔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고발이 접수된 데 따른 것으로 컬럼비아와 펜실베니아 대학 등 여러 대학을 상대로도 유사한 고발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교육부 민권국은 지난 16일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대학과 중등학교 내 반유대, 반무슬림, 반아랍, 기타 형태의 차별과 괴롭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오후부터는 때때로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6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역시 구름이 많겠고 때때로 적은 양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도 흐린 가운데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